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영화평론가 전찬일입니다. 우리 후배 최규진 씨가 저렇게 길게 얘기하는 걸 오랜만에 보는데, 보니까 저렇게 늘 후배지만 제가 선배처럼 아까 저한테 꼼짝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후배입니다, 실은. 왜냐면은 수준이 남달라서 제가 후배라고 막 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만났지만은 이런 제의는 이번이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불쇼의 힘이구나. 제가 매불쇼 출연을 안 했으면 선배라고 이런 기회 저한테 제안했겠어요. 그래서 매불쇼가 좋긴 좋구나.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0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 3년 10개월 전에 2020년 2월 28일 날 첫 출연을 했는데, 매불쇼를 생각하면서 이게 산다는 것이 이런 건가? 왜냐면은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애덤 그랜트라는 심리학 교수가 쓴 오리지널즈라는 책을 보니까 계획은 보통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뛰어난 사람은 계획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나 계획적으로 살지 않는데 내가 뛰어난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이 애덤 그랜트 교수가 말하는 오리지널 중에 하나인가? 막 이러면서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근데 계획되지 않은, 제가 그래서 칸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매일 산책했던. 어쩌다가 산책을 해야지 매일 산책하냐. 그리고 스티븐 킹이니 이런 사람들 보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글 쓴다 그러잖아요. 별로 그런 사람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즉흥적인 거를 좋아하고, 되는 대로, 그러면서 어떤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잘 잡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는. 사실 미국도요, 남들이 볼 때는 엄청난 뭐가 있어 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너무 온 지 오래돼서 그냥 한번 온 거예요. 근데 오는데 마침 LA 영화제, 그러니까 에이지언 월드 필름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우리 미주 한국일보 골든글로브 멤버가 선생님 올해 안에 미국 오려면 요때 오세요. 그래갖고 내가 야 그거 좋겠다. 근데 이남 선배 보러, 제가 정말 친누나 이상으로 좋아하는 이남 선배를 보러 올해 안에 온다고, 이 선배 나 올해 안에 간다 그랬는데 원래 12월쯤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자가 그래서 그래 그 생각이 온 거예요. 근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우리 남편이 지금 미국 간다 그러니까 무슨 원대한, 아니에요.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앞으로 LA 영화계나 LA 문화계에 무슨 변동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의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둥, 지금 막 저한테 매달리고 있어갖고 며칠 있다가 미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미팅 결과가 잘 되건 못 되건 그게 무슨 어떤 결실을 맺으면 제가 여기를 1년에 최소 한 번 내지 두 번씩은 매년 와야 되는 삶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아직 결단을 내리지 않았는데 그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남들은 60 넘어서 여기 제 선배님도 몇 분 계시지만은 오히려 그런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는데, 저한테는 막 그런 계속 기회가 오니까. 내년엔 피렌체도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정말 재밌다. 여기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런 자리 가질 거라고는 진짜 오기 전에 상상 못 했는데, 우리 후배 최규진이 얘기하길래 좋지. 저는 워낙 새로운 만남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무엇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여러분은 미국에 사시는 분이니까 한국 영화, 나가서 K컬처, 그 중에 K무비에 대한 과거와 달라진 위상을 절감하실 거예요. 어제 에이지언 월드 필름 페스티벌의 한국 영화를 담당하는 친구가, 주로 협찬 후원을 담당하는 친구가 한국 영화를 초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건도 달라졌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뭐 유튜브 들어가서 그 뉴스를 보시면 시네마테크 프랑스이즈, 세계 최고의 시네마테크인 시네마테크 프랑스이즈에서 지금 김지훈 감독 회고전이 내일까지 펼쳐져요. 올해 아주 처절하게 실패한 거미집. 그 거미집이 올해 칸 영화제에서 선보이면서 그 김지훈 감독의 면모가 새로 드러났고, 흥행에서는 대참패했어요. 일랑이 참패해서 일랑 때문에 몇 년간 부진을 겪었는데 일랑은 그래도 100만 넘었거든요. 근데 거미집은 50만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감독 회고전을 세계 최고인 시네마테크 프랑스에서 해요. 거미집이 만약에 올해 칸에서 선보이지 않았으면 그 시네마테크 프랑스에즈 회고전은 올해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입니다. 무슨 얘기냐? 흥행은 흥행이고. 그러니까 한국은 흥행 성적이 나쁘면 마치 김지훈이 영화 감독의 수명이 다 끝난 것 마냥.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그 잘난 시네마테크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에서 거기 회고전을 한 사람은 임권택, 이창동, 홍상수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김지훈을 데려다가 지금 시네마테크 프랑스에서 회고전 열리는데 이 친구 김지훈이는 이제 제가 데뷔 전부터 그 백수 시절부터 이제 알고 지냈고, 왜냐하면 그 선배인 그 누나인 친누나인 김지숙 선배랑 워낙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기자 생활하면서 그때 정말 탑스타 연극 배우로서 윤석화, 김지숙 둘은 정말 대단한 스타였고, 그래서 그 80년대 말 90년 초부터 알고 지냈던 그 인연으로 그 집에 놀러 가면 그 김지훈이 백수여가지고 그땐 김지훈이 막 지금 세계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이 돼 있는데 일랑과 거미집의 흥행 실패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마치 맛이 다 간 감독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시네마테크 프랑스에서 회고전을 연다는 거는 감독으로서 새로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리고 자꾸 프랑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크 오몽, 세계적인 영화학자입니다. 그 자크 오몽이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세계문화포럼에 초대돼서 기조발제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아직 아닌데 이따 오후에 영진이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그 시사실에서 한국영화에 관련된 특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 김량이라고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제가 그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희석 교수라고 동의대 교수한테 혹시 오늘 그 자코몽이 발표할 발제문 좀 보내줄 수 있느냐. 내가 오늘 미국에서 이러한 간단한 특강을 하는데 그 발제문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와이프는 뭐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김희석 교수는 자기가 이제 대담을 나눠야 되니까 그 보내줘가지고 영문을 A Certain Trend in Korean Cinema 그래서 한국 영화의 어떤 경향에 대해서 쓴 발제문을 제가 오면서 이렇게 일별했는데, 제가 볼 때 자코몽은 진짜 세계 최고의 학자인데 확실히 그 통찰 있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세계적인 학자가 프랑스 한국 영화가 뭐 할 말이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의 심층적인 분석을 하냐는 거죠. 자, 시네마테크 프랑스에서는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자코몽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칸 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5편, 그러니까 단편 포함해서 7편이 선보였는데 경쟁 부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칸을 22번,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서 평론가로서 제일 잘한 건 칸을 22번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칸찬일인데 매불쇼의 최욱이 저한테 칸찬일 또는 전칸일 부르는데 칸찬일이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7년에 처음 간 이래 몇 번 빠지면서 올해까지 22번 다녀왔는데,
그 22번 다녀오면서 한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을 직접 몸으로 겪은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10년의 세월을 거치면 그건 역사다. 결국에 역사라는 게 요즘은 이제 히스토리든 허스토리든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큰 역사가 된다고 봤을 때 기준이 10년이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뭐 말콤 글래드웰이 1만 시간의 법칙, 뭐 딴 사람이 한 얘기를 가져다가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을 말했는데 따져보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은 하루에 서너 시간씩 10년의 세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년을 견뎌낸 사람을 존경합니다. 저도 평론하면서 30년을, 올해로 30년이고, 제가 영화 스터디, 본격적으로 영화 공부를 한 거면 40년이 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영화를 봐왔으니까 50수년의 영화 보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영화를 보고, 영화를 공부하고, 영화를 말하고 쓰면서 이런 짧지 않은 세월을 버텨왔다라는 거는 결국에 역사를 제가 이제 살아왔다. 이런 생각을 해서 다른 분들도 10년의 세월을 버티고 그럼 제가 바로 이제 존중을 합니다. 리스펙트로 가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미국에 와서 뭐 짧게는 뭐 몇 년일 수도 있지만 몇십 년의 세월을 보낸 분들. 사실은 이런 분들이 다 역사의 현장을 함께 하는 거다. 그리고 제가 올해 9월에 바티칸 가가지고 영화 탄생의 그 팀하고 제가 개신교 안수 집사인데 교회도 안 나가고 막 매일 개기는 그런 쪽인데 그 탄생을 보고 인생이 확 바뀌어가지고 제가 개종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그 탄생이 그 김대건 신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제 인생 사표가 김대건 신부하고 홍범도 장군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지금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그 80년대부터 노동소설 썼던 방현석 중앙대 문창과 교수가 쓴 범도라는 그 1300쪽이 넘는 대화소설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인간의 삶을 산 분이 독립운동가 이전에, 불가능한 얘기지만 이전에 위대한 인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이 그 사표인데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만은 김대건 신부와 홍범도 장군처럼 살다가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미국 온 것도 미국에 와서 하는 것도 앞으로 저는 이제 디아스포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원래 디아스포라는 강제 이주 당한 사람들이지만 저는 자발적으로 가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추구한 것도 디아스포라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샌디에고 계시는 정창화 감독님,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 대부분 알 텐데 한류의 원조격인 분이에요. 우리 저 정창화 감독님은 지금 95세십니다. 95세신데 그의 죽음의 다섯 손가락은 1974년인가 할리우드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했던 그리고 그분이 그 60년대, 50년대, 60년대 그 홍콩으로 수출돼 가지고요. 그 감독님이 연출한 영화가 홍콩 영화 사상 최초로 유럽에 수출된 영화예요. 지금 제가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근데 우리는 그분이 한국을 떠난 10수년의 세월을 가로를 쳐놔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왜 중요하냐면 그런 역사를 복원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국제적 호황을 맡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한국 영화 망했다가 답이 결론이에요. 위기 정도가 아니고 한국 영화는 끝났다. 그래갖고 지금 완전히 지금 뭐 거의 곡소리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K-무비의 위기론과 국제적 호황 사이에서 이렇게 제목을 다룬 거는 도대체 이 괴리 내지는 이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외국에서는 막 한국 영화를 막 연구하고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골든글로브 멤버인 여기 미주 다국일보의 하은선 기자가 올해 부산 영화제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헐리우드는 한국 영화를 벤치마킹 하는데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 믿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응?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야 이건 뭐지? 한국 영화는 헐리우드 흉내내고 그 대표 감독이 누구예요? 강재규 감독이잖아요.
이때의 흉내라는 거는 꼭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 무대로 진출하기 위해서 모델 삼을 했던 그런 경우는 할리우드 영화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강재규 감독이 1996년 은근나무 침대부터 1999년 쉬리, 그리고 2004년 태극기 휘날려미어까지, 그 이후로는 마이웨이하고 뭐 이렇게 몇 편의 영화가 흥행에서는 좀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할지라도 강재규 감독의 그 세 편은 한국 영화 그때그때마다 역사를 읽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강우석 감독, 이 두 강이 한국 영화 산업의 어떤 초석을 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영화 산업의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그들이 입증을 했고, 그 바탕하에서 그 이후에 봉준호가 나오고, 박찬욱은 아직 천만 영화를 못 찍었죠. 박찬욱은, 여러분, 박찬욱 영화 중에서 제일 큰 흥행성을 거둔 영화가 뭐죠? 그렇죠. 아직도 제2세의 공동경비구역입니다. 2000년에 선보인. 외국의 많은 사람들은 박찬욱 감독의 데뷔작이 제2세의 공동경비구역인지 알아요. 그 전에 3인조와 다른 해가 꾸는 꿈인가, 뭐 이런 두 편의 영화의 실패로 8년을 앵벌이하면서 글 써가면서 버텨냈는데, 제2세의 공동경비구역으로 그 당시에 600만이라는, 그러니까 쉬리가 600만 가까운 흥행 스코어를 일궈냈을 때, 그때 우리 영화계의 전문가들이 무슨 진단을 내느냐, 이건 예외다. 근데 1년 뒤에 그 기록을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깼다고 얘기되는 게 바로 제2세의 공동경비구역이고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제2세의 공동경비구역도 예외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그 다음 연도 2001년도에 친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편이 2년, 이제 2000년, 2001년, 그러니까 99년, 2000년, 2001년 그 세 편이 한국 영화 그 산업의 외연을 확장시키는데, 친구 때도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비판적, 회의적 시선을 뭐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한국 영화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그때 내다보지 못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실미도가 선보이고 2004년 2월인가 실미도가 한국 영화사상 최초로 1000만이라는 대기록을 세우죠. 그때도 예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뭐가 나오죠? 태극기 휘날리며. 그러더니 그 이후에 뭐 왕의 남자 2005년, 2006년 괴물 등등 해서 올해 범죄도시 3까지 2004년부터 20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한국 영화만 20편이 1000만을 넘는, 그리고 8편인가 제가 지금 수치를 정확하게 못했는데 8편인가 9편의 외국 영화에서 약 30편 가까운 영화가 1000만을 넘는, 이거는요, 인구 5천만에 1000만 넘는 영화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위기론을 겪는 이유는 그 너무 기적 같은 일들이 매년 1, 2년마다 벌어지니까 한국 영화, 그러니까 관객들이, 한국 영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당연히 1000만 하면 당연한 거라고 여겼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죠. 제 인생 철학의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안주하지 않는 삶이고, 두 번째가 공사 구분하는 삶. 그래서 항상 개인은 대의가 우선적이 된다랑, 세 번째가 저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데, 제가 좀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불성실하긴 해도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인생의 최악은 없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끼에로깨고로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읽으려고 하다가 못 읽었던 끼에로깨고로의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결국은 절망인데, 저는 정말 절망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보면서 이렇게 이런 특강도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지금 사실은 한국 영화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라고
그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만드는데 지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금 미국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저는 이런 거 너무 싫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한국영화 위기인데 나 그럴 줄 알았어. 그거 잘 됐다. 도대체 내가 우리 시네마 지역 우리 후배들한테 뭐라는 게 아니고 한국영화 위기를 말할 때 얘네들이 너무 통쾌해하는 거예요. 아, 나는 좀 이해가 안 가. 그럼 위기면 좀 안타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위기를 좀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저랑 늘 다주다투는 최강희는 막 신나해. 내 이럴 줄 알았어. 아니에요. 한국영화 위기에 우리도 함께 거기에 거둔 거예요. 그러면 그 위기를 벗어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를 지난 영화평론하는 30년 동안 그때마다 좀 해왔는데 지금도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물 좀.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이제 진짜 해외로 나가야 된다. 여태까지는 말만 해외 나갔는데 진짜로 해외 나가야 되고 진짜로 협력하고 진짜로 합작 영화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말만이 아니고 제가 한 십수년 전에 읽은 책 중에서 그 개방협력, 오픈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책인데 저는 원래 개발서를 안 읽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읽는데 인상이 남는 그 몇 권의 책 중에 하나가 그 오픈 콜라보레이션이었어요. 저는 이게 미래다. 한국이 더 지금보다 저는 선진국, 후진국 이런 말을 싫어하지만 더 이렇게 좀 발전이라는 말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면은 발전하려면은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의 지금 선도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대부분 개방 협력의 결과로. 그리고 미국은 개방 협력의 사회잖아요. 언제부터인가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그 미국답지 않은 그 미국 특유의 그 반트로피컬리즘적인 노선을 택하면서 막 장벽 세우고 막 차별을 조장하고 이러면서 이상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은 저는 개방 협력이 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진짜 개방 협력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영화 평론가로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라는 그 프레임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 컨텐츠라는 맥락 속에서 영화를 접근하는 사람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의 지금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부산영화제가 예전의 위상을 찾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야말로 죽지 않으려면은 부산영화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에 대해서 저는 진짜 깊은 고민을 합니다. 제가 2009년부터 16년까지 8년 동안 부산국제영화제를 몸담아서만이 아니고 저는 부산국제영화제가 1996년에 출범했고 제가 97년에 칸을 처음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의 성장과 제가 칸을 간 역사가 그대로 합일되고 그 역사가 한국영화의 국제적 위상이 부상하는 시기와 그대로 겹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엄청난 위기론에 쌓여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지금 한국 영화 진짜 호황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진단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온 거고요. 그래서 벌써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살다 보니까 중요한 게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라고 늘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20세기 전후로 해서 심리학 자체가 부정 심리학에서 그 긍정 심리학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면서 저는 긍정 심리학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영화 평론을 하기 전부터 어려서부터 이상하게 굉장히 좀 비판적인, 그러니까 critical 이런 perspective, 그러니까 비판적, 비평적 시선을 굉장히 중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인생의 그 화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때는 예를 들면은 비판인 적도 있었어요. 뭐 비판, 저항, 예? 뭐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리고 저는 행복하다라는 용어도 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이런 시대에 행복해야 한다라는 거는 이거 뭔가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냐. 근데 제가 아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늘 범사에 감사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어느 날 깨달으면서,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고 버텨낸 게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인생의 최악은 없다라는. 그러면 지금 한국 영화가 최악일까? 저는 최악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이렇게 부러워하는 최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부러워하는 최악은 없어요. 최악이면 부러워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다 욕해야 돼요. 니네 K-팝? 야, 헛소리 하지 마. 무슨 K-팝이 어디 있어? K-드라마가 어디 있어? 그건 니네가 말장난하는 거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위기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는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도 실감하잖아요. 여러분이 받는 대우가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더라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건 느끼시잖아요. 여기 제가 미국 처음에 들어올 때 이 인스펙터가 얼마나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이 인간이 왜 오나 이랬는데 요즘은 어제도 들어오는데 우선 표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저기 프랑스 가면요. 영어도 안 했던 저희가 우리말로 막 한국말하고 그러잖아요. 그 인스펙터가. 이거를 제가 20몇 년 해외를 다니면서 몸으로 실감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몸으로 실감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한국 영화 평론가라 그러면은 예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어? 뭐 한국에 영화가 있어 이랬던데 지금은 한국 영화 평론가라면 막 호신 같은 나한테 너 저기 봉준호 아니? 뭐 김준호 아니?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심지어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완전히 이유가 다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여러분 아시죠? 프랑스인들의 특유의 근거 없는 잘난 척. 여기 제가 프랑스하고 이제 제가 동문학이고 저 불문학인데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냐? 독일은 열을 알아도 하나만 말하는, 프랑스는 하나 알고 하나만 알면 열을 뻥까는. 그래서 들레주니 자크라깡이니 개념 하나 가지고 마치 세상을 점령한 것 마냥. 저는 그게 이제 동문학 독일하고 프랑스의 차이라고 늘 주장을 해오는데 저 친구는 좀 달라요. 저 친구는 동문학적인 불문학이고 저는 불문학적인 동문학.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불문학을 하는 줄 알아요. 제가 하도 뻥이 심하니까. 근데 저는 속으로는 진짜 신중한 스타일이에요. 저는 제가 드라마 석사까지 했지만 어디 가서 글 쓸 때 내가 동문학 석사했다는 거 과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막스 프리시를 전공했지만 내가 전공하면 막스 프리시 이런 말 안 합니다. 베르토트 브레이트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제가 막스 프리시를 말하고 프리드리히 두렌맛을 얘기하고 페터 바이스를 말하겠어요. 페터 바이스를 말할 때는 단서를 달죠. 기록극에 이러고 저거. 제가 마라사드도 가끔 인용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로 다시 들어가면은 K-무비의 위기인 건 맞는데 왜 위기냐? 돈벌이라는 관점에서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K-무비, 이른바 한국 영화의 가치가 돈에 의해서 좌우될 때는 위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거미집이 흥행 실패했다고 한국에서는 막 김지훈을 마치 끝난 것처럼 말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잘난 프랑스에서는 시네마테크 프랑스지에서 회고전을 연다. 그건 뭐냐? 얘네는 영화에서 돈을 넘어선 어떤 가치, 적어도 영화적 가치, 문화적 가치,
또는 이데올로기적 가치. 왜냐하면 한국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그 한국인 특유의 일상성, 또 한국인의 어떤 역사성, 이런 것들을 두루 고루 잡는다라는 거야. 이거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들이. 가령 여러분 중국 영화 한때 80년대 말부터 90년대, 2000년 초까지 중국 제5세대 그래서 중국 영화가 세계를 조금 좀 흔든 적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영화 미학, 영화 예술적으로입니다. 그때 제5세대. 근데 제5세대는 뭐였어요? 중국의 현재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과거였죠. 수십 년 전에 하방이라고 표현됐던. 그러니까 그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국적인 이그조티시즘 또는 그다음에 오리엔탈리즘에 아주 완벽히 부합한 그런 영화들이었어요. 그리고 6세대에서 중국이 현재를 다루니까 중국 영화를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영화는 별로 이슈를 못 그려요. 근데 한국은 한국의 과거뿐이 아니라 한국의 현재를 그린 영화들이 환영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중국 영화와 한국 영화. 이게 중국이 한국 영화를 벤치마킹 해야 되는 게 이런 점입니다. 왜 중국은 중국의 현재를 그리는 영화에 의해서 외면당하냐는 거죠. 한국은 여전히 역사물뿐만이 아니고 역사물로 인정을 받았지만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이나 취하선. 근데 그 지금 현재 이야기를 그리는 홍상수의 영화들, 박찬욱의 영화들, 봉준호의 영화들, 봉준호의 기생충이 뭐 과거에 그 중국 제5세집 아니잖아요. 지금의 이 시대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한국적인 이야기였는데 그 한국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래서 봉준호가 오판을 했었죠. 아, 이거는 투마치 로컬. 너무 한국적 얘기라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그건 봉준호의 단견이었죠. 그게 왜? 신자유주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범세계적인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기생충의 이슈가 그대로 그냥 세계적으로 먹힌 거죠. 국내에서는요, 그 봉준호 영화의 최고작은 살인의 추억으로 평가가 납니다. 그 다음에 마더입니다. 그 다음에 기생충이에요. 근데 세계 무대에서는 단연 기생충이죠. 그래서 기생충 이후로 한국 영화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봉준호는요, 그냥 세계적 감독 중에 한 명이 아니고요, 세계 최고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감독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영화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봉준호 영화의 전작을 안 보고 한두 편 본 사람들은 모르지만 봉준호 영화를 전작을 보고 한국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은 봉준호가 크리스토퍼 놀란, 드니 빌레브 이런 감독과 더불어 현존 최고의 감독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칸 영화제와 오스카의 공동 차지였죠. 그리고 이 역사는 봉준호에 의해서, 봉준호 외에는 깨지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점장이가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으로 멈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가령 이제 천공이나 그러한 점쟁이들의 예측이 맞으면은 봉준호는 기생충에서 멈출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봉준호한테 인터뷰하면서 그랬어요. 봉준호, 제가 이제 2020년에 봉준호 장르가 된 감독이라는 그 책을 내면서 이제 그 몇 번 인터뷰를 할 때 봉준호 감독한테 그랬죠. 봉 감독이 그 현존 최고의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 정도로 영화를 앞으로 30년 더 만들어야 되거든. 30년을 30몇 년을 더 만들어야 된다. 30몇 년. 그러면 앞으로 한 10편은 더 만들겠지? 봉 감독이 기생충을 넘어서는 영화는 봉 감독이 또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좀 약간 당혹함을 했는데, 저는 봉준호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포스터 봉준호를 어떻게 빨리 출연시킬 것인가. 어제 와서 아시안 월드 필름 페스티벌 개막작으로 왔던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엄태화 감독을 저는 포스터 봉준호 넘버원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고, 지금 조선일보에서 그 설문을 해서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오늘 기자한테 언제 발표하냐니까 기사가 너무 밀려가지고 아직 못 내고 있는데, 이거는 나오기 전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엄태화 감독이 거기서 상당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년 정도의 앞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엄태화가 포스 봉준호, 그러니까 봉준호로 그 우뚝 서는가를 제가 막 혼자 고민해요. 그리고 엄태화 감독 만나면 막 그걸 계속 상기시켜요. 본인은 당황해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을 해서 그런 감독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내서 이제는 돈벌이를 넘어서는 어떤 정말 문화적 가치, 이데올로기적 가치, 그리고 나아가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영화들을 꾸준히 지금처럼 만약에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한국 영화는 분명히 돈 버는 걸로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그 위상을 그 드러내면서 국제적 호황과 그 위기 사이의 어떤 그 간극이 좁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여기서 사시면서 한국 영화를 보고 평가할 때, 이 영화가 얼마 벌었는가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그 영화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이상할 정도로 그러한 그러니까 금전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좀 이렇게 천박한, 저는 이거를 넘어서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제가 이제 선진국이란 말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진짜 그러한 성숙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냥 단순히 경제적 지표만이 아니고 어떤 문화적 지표, 이런 문화적 지표에서 정말 한국은, 근데 지금 여러분 문화적 지표에서 한국은 지금 대단한 나라 된 거는 맞잖아요. 많이 불우하잖아요. 제가 칸 영화제 갔다 오다가 이탈리아에서 온 청년을 하나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서는, 야, 한국 영화는 지금 뭐 한국에서는 위기라고 난리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콧방울 끼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지금 니네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는 unprecedented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니네는 지금 그 아시아 영화나 이 영화에 다른 기준을 한국 영화가 만들어냈는데, 저한테 그래요. 한국 영화 당당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그때 제가 그걸 듣고 진짜 충격을 먹었어요. 이 거꾸로 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외국 사람들이, 야, 한국에 무슨 영화가 있어? 한국에 뭐가 있어? 이랬는데 우리는 막 한국 영화 위기래 막 이러고 조심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unprecedented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당당해도 된다. 그게 저한테 굉장히 세게 저 머리를 때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와서 제가 이제 칼럼을 쓴 거죠. 한국 영화 위기, 돈벌이로 지금 돈 버는 거에서 위기 맞다. 그리고 이 위기는 컨텐츠 위기가 아니다. 극장 환경의 위기다. 왜? 극장은 뭐예요? 멀티플렉스는 그러니까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 돈의 논리에 의해서 멀티가 아니라 모노플렉스가 돼버렸잖아요. 한국 영화, 한 편의 영화가 그냥 막, 프랑스는 아무리 성공하는 영화도 40%를 못 넣는데요.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업계에서 그거를 서로 합의를 그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는 막 한 영화가 그 3,000개의 스크린이 있다 그러면 2,500개 막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국의 멀티플렉스는 산업 논리, 영화 산업 논리가 아니고 부동산 논리에 의해서 그 멀티플렉스의 스크린이 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입장에서는 영화 산업이 정말 코 묻은 돈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할리우드의 영화 산업의 그 규모가 얼마나 클 것 같아요? 할리우드는 상징적으로 큰 거죠. 실제로 산업에서는 아무리 잘날 때도 몇십이에요. 50이, 30이. 옛날에 뭐 10이 안에 들어. 그거 다 헛소리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 산업 극장 기준으로 할 때 몇 년 전까지 10억 달러 플러스예요. 10억 달러가 돈이에요. 삼성전자 한 분기 수입도 안 되는데. 근데 헐리우드가 갖는 그 의미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죠. 할리우드를 어떻게 10억 달러, 100억 달러로 삽니까? 헐리우드는 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펜타곤에서, 국방성에서 미국과 세계의 어떤 그 정책을 위반하면
그거를 프로모션하는 게 할리우드다. 그거를 실행하는 게 백악관이고. 그러면 할리우드를 10억 달러, 몇십억 달러, 100억 달러 산정이 안 되죠.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지금 BTS의 그 값어치를 BTS가 뭐 몇 조 벌어들인다. BTS의 가치를 그 몇 조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돈으로 환산 안 됩니다. 대중음악사의 최종점에 있는 비틀즈와 비교되는 어떤 면에서 어느 면에서는 비틀즈를 능가했다고 얘기되는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 비틀즈의 음악이 비틀즈는 지금도 그 멜로디 들으면 정신 못 차려요. 예? 근데 BTS는 그런 멜로디가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렀을 때 BTS의 노래를 흥얼거릴 사람이 뭐 다이너마이트나 뭐 이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비틀즈는 60년의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Yesterday를 말하고 그렇죠? 제가 The Winding의 그 제목 좀 갑자기 잊어먹었는데 그런 노래 Hey Jude 이런 근데 비틀즈는 BTS는 그럴 꼭 제가 볼 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또 바뀌는 게 대신 팬과의 교류, 팬덤 이런 거 볼 때는 비틀즈가 못한 거를 BTS가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비틀즈는 팬들과 BTS가 팬들과 갖는 관계를 못 가졌던 거고요. 비틀즈는 어떻게 보면 동경, 선망은 될지 모르지만 공유까지 못 갔어요. 그런데 BTS는 보니까 어떤 애들한테 막 수많은 아미들한테는 자기의 삶의 이유가 되잖아요. 이거는 위대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블랙핑크가 BTS를 넘어설 수 없는 제가 만약에 이제 블랙핑크 만나서 의견을 낸다 그러면 니네가 음악을 잘하는 걸 인정하는데 BTS 같은 메시지를 빨리 담아야 된다. BTS는 메시지로 세계를 결국에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니네는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어? 너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적 매력이나 가창력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BTS 같은 울림은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 니네들이 돈은 BTS 못지않게 벌고 인기는 더 남미는 블랙핑크가 더 인기. 근데 저는 그걸 넘어서려면은 그들의 메시지, 더불어 삶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지금 이 사이에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영화를 만들어내냐보다 더 나아가서 어떤 그 문화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세계에 또 국내에 알리면서 살아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말할 때는 항상 돈을 기준으로 할 때인데, 거고, 그거는 구분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영화가 겪는 위기는 일면의 국면이지 총체적 위기거나 그건 아니다. 지금 가령 올해에 더문 같은 영화가 50만 밖에 못 넘었고 1947 보스턴이 겨우 100만 됐고 그 비공식 작전 김성훈 감독의 비공식 작전이 105만 밖에 안 됐지만 그 영화들이 영화를 형편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관객들의 영화 보기 패턴이 바뀌고 성향이 바뀌고 극장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는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넷플릭스 보고 뭐 집안에서 보느라고 잘 극장 안 간다면요. 그럼에도 미국은 많이 그 예전에 그 관객을 회복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지금 그 관객 수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지금 한국 영화가 이제 조정 국면을 갖는 와중이니까 이거를 그냥 위기다라고 막 자조하고 절망하고 넋두리 할 것만이 아니고 이 조정 국면을 잘 활용해서 그 어떻게 지금 변해가는 그 스트리밍 환경과 그 기존의 그 극장 환경과의 어떤 그 협력 또는 뭐 조화 이런 거를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 요번에 그 마틴 스코세지 감독 진짜 내가 볼 때 거의 뭐 최고작에 가까운 영화인데 플라워 킬링 문 같은 이런 영화들이 바로
스트리밍 가지 않고 1년에 그 극장에서 뭐 선보인 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로 가는데, 물론 이거 오스카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은 저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서로 상호 협력해서 어떤 영화들은 극장에 가서도 볼 수 있는, 그리고 극장을 가기 싫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여러분 플라워 킬링문은 극장 가서 봐야 되는 영화예요. 그 영화를 만약에 OTT에서 본다, 제가 볼 때 10분의 1도 즐길 수 없습니다. 플라워 킬링문을 극장 가서 보면 와우, 왜 마르틴 스코세지고 왜 로버트 드니로고 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가를, 예? 저는 진짜 플라워 그 제인 캠피언의 제인 캠피언의 뭐죠? 최근에 갑자기 잠깐 잊어먹었는데 그 영화를 넷플릭스가 아니고 극장 가서 보는데 저는 영화가 출연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극장주의자입니다, 여전히. 극장주의자였고,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된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아주 소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영화는 이제 뭐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보면 된다. 심지어는 뭐 이런 데서 봐도 된다. 이것을 보고 영화 봤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100분의 1 정도. 여러분이 만약에 카네기를 가서, 가령 존 노의 노래를 듣는 것과, 그렇죠? 존 노가 리사이틀 카네기홀에서 했는지 할 건지 모르겠는데 걔 노래를 카네기홀에서 듣는 것과 유튜브에서 존 노 듣는 거를 보고서 나 유튜브도 보고 아니죠. 우리가 왜 카네기홀 리콘 센터를 왜 갑니까? 왜 우리가 그림을 보러 루브르를 가고 왜 오스의 미술관을 가죠? 그냥 유튜브에서 모나리자 보면 되잖아요. 저는 영화도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 삶에서 퀄리티, 질이라는 걸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질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봤을 때, 제가 이번에 어제 컬버 시어터에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는데 한국보다 사운드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여기서 보는데 김혜원의 음악이 다르게 들리고 이 대사가, 한국에서 영화 볼 때는 막 대사가 잘 안 들렸는데 컬브 시어터에서 들으니까 영화가 막 사운드가 살아 숨쉬더라 그랬더니 뭐 감독도.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커도 뭐 50인치 TV 모니터로 보는 거랑 수백 인치, 수천 인치 그 영화관에서 보는 거랑 어떻게 같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한국 영화가 겪는 위기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영화 또는 나아가서 문화의 어떤 새로운 가치 정립으로 다가가는 어떤 과정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한국 영화 위기, 돈 버는 걸로 위기일지 모르지만 결코 위기 아니고, 한국 영화의 국제적 호황과 국제적 위상은 당분간 제가 볼 때 한동안 지속될 거다. 1, 2년이 아니고 저는 한 10년, 20년 요거 마치고 결론 내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한류가 논의되기 시작한 게 1990년대 후반 중국, 대만, 일본을 통해서였는데, 아직도 한류 얘기를 하고 지금은 한류가 세계를 강타하고 K 컨텐츠란 그런 브랜드까지 지금 통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20몇 년의 역사밖에 안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10년 단위 데이케이드로 얘기하면 4 데이케이드에 걸친 이런 유행, 이런 흐름 영화로 한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4 데이케이드에 걸친 그런 웨이브를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렇게 존재했잖아요. 그 사이에서 어떤 내셔널 시네마들이 뭐 프랑스 누발바그든 뉴 저먼 시네마든 중국 제5세대든 뭐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이든 몇 년 내지 길어야 10몇 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 데이케이드 또는 2 데이케이드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4 데이케이드에 걸치고 있고요. 제가 이 흐름은
2020년대를 거쳐서 2030년대까지도 더 나아가서 5 데이케이지까지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류와 K 콘텐츠는 결코 일시적인 유행, 흐름으로 볼 수 없다. 트렌드로 볼 수 없다. 저는 문명사적 접근을 해야 된다. 여태까지 우리가 중화 문명으로 설명해 왔는데 더 이상 중화 문명으로 K 콘텐츠 설명 안 된다. 저는 그래서 문명사적 접근을, 이거 저 내셔널리스트 아닙니다. 저는 굳이 얘기하면은 코즈모폴리탄 애너키스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세계를 누비다가 그냥 길 위에서 죽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칸을 22번 다니고 이렇게 해외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 한류의 흐름, K 콘텐츠의 흐름은 이렇게 지속될 거고, 우리가 지금 서스테이블을 어떻게 하냐면 서스테인 하느냐의 문제를 계속 고민하는데, 이렇게 지속되는 그 콘텐츠는 사실 미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거의 유일한 지금, 비틀즈 빼고요. 비틀즈 영국에서 온 이런 비틀즈 빼고, 도시 경쟁력 넘버 원이 저기잖아요. 런던이잖아요. 예?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발표되는 거 보면 비틀즈 이런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간극은 그렇게 새로운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좀 한번 보시면 이제 한국 영화를 포함한 한국 K 콘텐츠를 이렇게 다시 달리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고 없으면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저 이렇게 자유롭게 끝나고 나서 하면 되죠. 네, 고맙습니다.